네, 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육 백과사전은 박시영 TV와 교육 언론 창이 함께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성기선 교수님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요즘에 계엄 사태가 있었고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 민주시민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우리 청소년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세종 교육감 최규진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야, 나비가 눈에 딱 띄는데요. 예. 예. 넥타이도 멋지시고. 네, 멋진 교육감이십니다. 우리 최 교육감님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참 어지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5년은 그 상처를 꽃으로 피워낸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역사를 네. 다시 기억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다 안전한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배우는 아이들이 각자의 빛깔로 존중받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또한 그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 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말씀 하시는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교육감님인데 네. 아마 여러분 앞에서 그런 그 지루한 스피치 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오늘 하여튼 예. 이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 예. 또 2014년부터 지금 3선을 하시는 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 장수 교육감님으로서 예. 지금 우리의 어떤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많이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또 교육감님 모셨으니까 특별히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풀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아유, 교수님 뭐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작년 예. 11월 14일 날이 2025 수능. 네. 수능 날이었는데 사실 이제 수능을 치려고 그러면 약 한 달 반 전에 입소를 합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초에 예. 출제위원들이 합숙 장소에 들어가는데 예. 우리가 내란이 12월 3일이었죠? 그렇죠. 12월 3일. 그때 나왔던 그 문제가 11월 14일 날 나왔던 문제 중에서 예. 마치 12월 3일 이후를 예. 예측하는 그런 문항이 하나 아, 나왔어요. 그게 수능이 11월 14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회탐구 사탐의 선택 과목인 정치와 법 예. 문항 8번. 한번 올려주시죠. 그거를 우리 교육감님이 한번 풀어주시면은. 이야, 저게 지금 수능에 나왔던 실제 문제라는 거죠. 올해 나왔던. 정치와 법 8번 문항입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헌법기관을 이제 이 박스 안에 이제 그 지문이 있는데 네. A에서 D까지를 표시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들도 함께 풀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네. 나오는데 A가 예. 관계 국무위원이나 C의 부서 없이 부서라는 게 이제 그 자기 이 사인하는 거죠. 예, 그렇죠. C의 부서 없이 국법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며 이는 A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A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D가 탄핵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A는 대통령이고요. B는 국회, C는 이게 국무총리에 해당되고 예, 총리. D가 헌재. 헌법재판소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지선다형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읽기는 힘드니까 네. 우리 교육감님 한번 풀어보시죠. 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다 맞췄을 것으로 맞췄을까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이지만 예. 이 과목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은 다 맞췄을 텐데 약간의 함정이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 이게 수능 아니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마치 예측이나 한 것처럼 예. 네. 이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게 이 출제위원분들이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예. 이 문제를 보고 맞춘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예. 요즘에 이것저것 걱정하지만 제대로 이 사회는 갈 거다.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2번. 예, 2번. 네, 네. 그러니까 국회는 총리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네, 딩동댕. 늘 봤죠. 본회의 때 총리 불러갖고 네. 대정부 질의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 행위는 위헌이고 따라서 탄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문에서 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가 이게 지금 얼마나 맞췄어요? 그게 나오나요? 빈도가?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대략 이 정도 문항이면은 중난도 중고난도 문항도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정치와 법. 정치와 선택 과목인가요? 예, 사회탐구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와 법.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네. 수능 기출 문제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아마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네. 수능 준비한 학생들은 야, 사회탐구 정치와 법 과목을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기출 문제 보잖아요. 제가 볼 때 다음 보게 해에 됩니다. 이 정치와 법 문제 중에 예견합니다. 계엄과 관련된 전시와 사변 이거 관련된 짐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알아야 돼. 계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랬을 때 저랬을 때 맞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 과목에서 나오겠죠. 국어에서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으로 내보낼 수 있고. 어마어마한 네.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이 무슨 암기 주입식 교육 그런데 사실은 네. 수능도 원래 취지는 매우 다양한 문제풀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고 제대로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저걸 암기 주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과 문제 해결식 또 토론식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문항 자체가 우리 그다음 청소년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성과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같이 이게 정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저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풀 수 있는. 근데 이번 기회가 하여튼 그 민주 시민 교육의 예.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예.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수다점이 있네요, 정말. 참 그리고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그 숙명여대가 석사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중순 14일 정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숙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서 이거는 표절이다. 그래서 1차 2차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수령을 안 했어요. 수령 안 그러니까 했어요. 3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차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수령을 했습니다. 예. 그럼 수령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직 이의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숙대의 교육대학원 논문이 표절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숙대가 표절로 되면은 석사학위가 취소되잖아요. 그럼 박사학위까지 박사학위는 날아가죠. 자동으로 네, 국민대. 그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따라서 취소가 되는데 어떻든 이게 한 3년을 끌은 얘기거든요. 진짜 숙대하고 국민대는 할 말 문제가 없어. 있어요. 할 말 없어. 정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 많이 지연됐던 겁니다. 아니 저기 탄핵 집회 나가보면 말이죠.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 숙대 동문들 중에서 깃발 들고 나가요. 쪽팔리다고. 네. 맞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막 지난번에 저도 뉴욕에서 봤는데 울분을 터뜨리더라고. 어쨌든 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이 정의가 다시 구현되는 그런 날이 되도록 같이 끝까지 네. 지켜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감님 모셨으니까 네. 교육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가 봐야 하는데 우리 또 성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준비해 왔던데 교육감님 고생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까? 글쎄요, 뭐 교육감님은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은 그 현장 교사 출신이고 예. 또 해직도 경험했었고 네. 그러면서 2014년부터 내리 지금 3선으로 세종시 교육청을 이끌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사실은 끝까지 가다 보면 종착점이 대입 문제, 그렇죠. 경쟁 교육 문제, 네.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학벌 사회 문제 네. 이 문제를 아마 봉착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 우리나라 교육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얘기를 좀 그렇죠. 나눠 현장 볼 수 있을 것 얘기가 같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아픈 질문을 해놓고 편안하게 말씀. 원래 좀 잔인하십니다, 성 네, 교수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제가 12년 임기를 그 허락해 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혹시 12년 임기 끝나기 직전에 누가 그 인터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지난 12년을 스스로 평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실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있다고 요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대학 입시예요. 2014년 처음 우리가 제가 선거 출마할 때 당시 뭐 교육의 진보 보수가 뭐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통념상 뭐 진보 교육감 후보라고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네. 당선이 되면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에 대학 입시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지요. 못했습니다. 못한 상태로 여전히 점수 따기 경쟁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쭉 고등학교에서 이제 최초로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교 학점제에 따른 대학 입시 개선이 있지 않고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보면 허구이거나 사기예요. 저도 그렇게 그렇죠.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네. 아이들이 내가 진로를 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준비하지요. 과목을 개설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예. 1등급을 받은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진로는 그 다음이거든요. 네네. 합격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과목보다는 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과 네. 지금의 입시제도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럼 있죠. 이거는 네. 어디서 뜯어고쳐야 돼? 국가교육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난 정권 때 지난 정부에서 국회와 참 여러 가지 공론을 거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발시켰죠. 네네. 당시 야당 지금 여당이 그때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아서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법만 만들어 놓고 대선 지나고 나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출범시키자까지 양보를 당시 이 여당에서 지금 야당에서 양보를 해서 해놨는데 그렇게 하고 정권이 바뀌고 출발을 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조차 그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2년 반이 지금 지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화 돼 있다.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대학 입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 많은 분들이 이래서 참여하는 그 공론화 과정 같은 걸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보통 국가교육위원회가 몇 년 후 거를 정책을 내잖아요. 어떤 제도를 네. 몇 년인가요? 아니 이게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입제도에 대한 이런 그 결정인데 작년 말에 재작년 말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저도 사실 참여해서. 아니, 그러니까 몇 년치 앞에 거를 하죠, 보통? 되게 이제 입시제도는 4년 예고제입니다. 4년?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원래 25년 고교학점제가 들어서니까 교육과정도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평가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안을 재작년 말에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 과정이 보면은 지금 교육감님 말씀 따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고교학점제와 적합한 그러한 방식의 입시제도가 아니라 뭐 80년대 초에 학력고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입시 경쟁 줄 세우기 그게 더 강화되는 거니까.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교육은 국가 100년 대계라고 다 얘기하고 우리나라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교육 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교육 문제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민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교육에 관한 것은 긴 토론을 거쳐서 10년, 20년 누가 앞보는 그런 정책을 내야 하고 그건 국민들이 다 따르게 하자라고 취지로 만든 게 국가교육위원회고 그런 식의 운영을 한 교육 선진국들이 북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보고 우리도 하자고 한 건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교육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애들이 성적 좋은 애들이 의대 가고 법대 가는 이 참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양극화 불평등의 온상이 사실 고등학교 교실 대학 입시라고까지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고치지 않고는 정말 안 되는 문제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이 입시제도는 어쨌든 교육위원회 정권과 관련된 네.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교육감들의 맞아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이고 질문 잘못 들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왜 너무 이상한 걸 질문을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입시 때문에 현장이 이제 잘 안 바뀐다 그러는데 예. 사실 입시제도 자체는 교육감님들의 의지가 물론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데 예.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결정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시청자들이 좀 아셔야 돼. 학부모님들 그럼요. 아셔야 하는 네. 게 교육감님들이 뭐 대단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뭔가 지위가 보장된 것처럼 직선을 하고 선출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예. 그래도 교육감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체제, 이 입시 제도 하에서의 정상적 교육은 가능하지 않으니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17명의 시도 교육감들이 네. 그 모여 있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도 있고 하니 예.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출발했으니까 네.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어야 됐는데 솔직히 예.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교육감들이 다들 그 예.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예. 거기에 대한 목소리 내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탓만 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협의 회장은 지금 누가 맡고 계시나요? 지금은 대구 교육감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 아니 누구 뭐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보수 교육감이구나. 이번에 그 AI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것도 교육감 협의 안에서 약간 엇박자가 나오고 네, 그래서 네, 그랬더만. 사실 그 안에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내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 잘 꺼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교육이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와 연관될 그럼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권의 뜻, 철학,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부합돼야 이게 좀 시너지를 내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당파적인 어떤 그런 그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단히 이 정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국가교육위원회에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걸 바꾸어서 좀 네. 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드려볼까요? 네, 그러시죠. 뭐 네. 교육과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네. 사실은 제가 가장 인상적이게 봤던 장면 중 하나는 재작년에 그 검은점들의 모임 여의도에서 그 교사 서희초 사건 이후의 집회 예, 예. 그때 전국의 17개 교육감 중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우리 저 교육감님이 물론 한두 분 다른 분도 오시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갔을 때는 네. 우리 교육감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발언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걱정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정치의식도 갖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발언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지난 개헌부터 어떻게 또 우리 교육하고 연결될지 아마 잘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뭐. 그날 12월 3일 날 그 뉴스를 보고 아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아셨습니까? 아니면 한참 뒤에 뭐 전 소식을. 그 뭐 TV가 별로 재미없어서 예. 딴 걸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예. 이상해. 뭐 이상한 자막이 나와. 그래. 오. 이게 보니까 뭐 계엄 선포 뭐 긴급 막 그래가지고 사실일까 저게? 그 믿겨지 누구나 똑같은 거죠. 네네. 뭐 근데 교육감님은 80년 79년을 겪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인 72년도에 10월 유신 그때 첫 번 계엄을 한전수다 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계엄에 대한 그럼요. 79년도에 그 박정희 시해로 인해서 예. 계엄하고 80년 5.18 예. 5월 17일 날 전국 확대 비상계엄 그것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잡혀가 가지고 3,000개까지 받았던 아이고. 경험이 아이고. 있는 저로서는 예. 이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뭐지 싶었고 좀 부끄럽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럼 내가 뭘 해야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뭔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또 잡혀가나 이런 이 생각 나이에? 들죠. 트라우마 이게 그게 먼저 들어서 근데 우리 아내한테 야 부끄럽게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먼저 든다. 교육감으로서 어쨌든 피하지도 못하고 교육감으로서 살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밤새 잠 못 자고 TV 계속 지켜봤는데 이제 우리 다 본 대로 어쨌든 국회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하는 걸 보면서 바로 잠 안 자고 그냥 공동체에 드리는 네. 긴급 성명 같은 걸 준비해서 바로 SNS를 통해서 냈었죠. 그다음 그때. 아침에 예. 그다음 4일 날 아침에 예. 그때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말 이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이 전혀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인 군인들이 계엄군으로 변한 순간 우리 젊은 군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누가 책임지냐.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도 계엄국가의 경찰로 TV 생생하게 우리가 지켜봤다. 네. 이렇게 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의 역할을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하자라고 성명을 내고 그 다음날 어쨌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면서 네. 그러면 이 기회에 이 일은 어쨌든 뭐 어른들이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헌법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 500원짜리 손바닥 헌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저 봤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고등학교 그때가 마침 이제 수능도 끝나고 이럴 때잖아요. 12월 4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숫자만큼 그 책을 구입해서 바로 학교에 주고 헌법을 그러면 쭉 읽으면서 헌법 수업을 학교에서 좀 하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헌법을 좋네요. 공부하자. 이렇게 일단 대응을 했었죠. 완전 수능 준비도 되네요. 헌법을 다 익히니까. 수능 끝난 뒤였습니다. 아마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뭐 정의구현 사재단, 민주노총 뭐 이렇게 수거 대상들이 쭉 포함돼 있던데 수집소라는 말도 나오고. 그 진보 교육감 수거라는 게 쓰레기 이런 거 그렇죠. 게 수거 아니에요? 수거를 뭐 참 말이 사람들이 대접하는 게 아니죠. 나 그때 왜 계엄 포고령인가 거기에 그 의대생 뭐 얘기를 하면서 처단 이런 소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쓰나 우리. 자,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두 분도 아마 수거 대상이 아니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이 졌잖아요. 그것도 이번 계엄의 한 원인이다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과 같다. 다 갖다 붙이는구나. 사실과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자 그러면은 전국에 지금 17명의 교육감님들 중에 과연 이 계엄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하면은 몇 분이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고 어쨌든 조사받으러라도 수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호출이 올 수도 있었겠으나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왜 6.25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 교육은 계속됐던 것처럼 상황이 그 최악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미래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은 계속되었어야 할 거고 어쩌면 그래서 그 헌법책 나눠준 이런 일들을 바로 잡혀가지 않았을 테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것 같다는 생각이 세종에서는 지금 헌법책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지역별로 대응을 했던 것 중에 이거는 다 같이 대응하자. 이럴 수범 사례, 성공 사례들이 괜찮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은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그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런 서로의 잘했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걸 해내는 게 실제로 의미 있죠. 그렇죠. 이게 참 맞는 말씀이고 중요한데 적어도 교육감님들은 모두 다 이건 정말 무리였어 잘못한 거야. 이건 법에 따라서 잘 정리돼야 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계에서 마치 이것이 무슨 갈등 상황인 것처럼 그렇죠.
언론도 그렇게 예,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네. 네. 교육감님들이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이건 네.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말을 못하는구나. 네. 네.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정리해야지 이쪽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이게 같습니다. 진짜 이게 걱정. 예, 예. 정치가 문제예요. 그리고 정치도 이걸 문제고요. 묘하게 하는 그 사용하는 사이비 언론. 이단, 네. 이단 교회 이상한 세력들, 그 구구 유튜버들 네. 폭동을 조장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민주 시민교육조차도 또 이런 어떤 현실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이 구도가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들도 그렇고 지금 교육감님조차도 그런 생각하니까 네, 네. 이 구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화시킬 건가는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요즘에 아까 이제 폭동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서부지법 이런 걸 보면 20, 30대, 10대까지도 10대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청년들이 그 적극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고 반면에 또 20, 30대 여성들은 좀 응원봉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빛의 혁명을 일궈냈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지금의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언론에 의해서 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해방 정국에서 예.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소위 친일 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 민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해방이 되기를 원했던 적어도 친일 행각은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긴 했지만 이랬을 때 당시 친일 세력은 아주 소수였고 네네. 대부분이 아니었는데 독립을 생각했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마치 반반인 것처럼 좌우의 대결로 치환해버렸죠. 친일대 그렇죠. 반일 좌우의 구도를. 대결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극우를 중심으로 한 극우 유튜버든 극우 기독교든 어쨌든 아주 소수 집단에서 하는 것을 언론에서 거의 똑같이 다뤄주고 맞아요.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사회가 갈등과 대립이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획일적으로 하나로 의견이 통일될 수도 없고 그 사회가 오히려 위험한 사회이죠. 다만 그 대립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능력이 그 사회에 있어야 하고 네. 그런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적어도 그런 힘을 저희 그 1960년 4.19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87년 6월 그 이후에 수많은 과정, 네. 2016년에 그 촛불 등등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사회적인 힘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어떤 시기만 나오면 특히 이 언론 그리고 사회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그 정치 세력들 이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을 과대해서 드러내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잠깐 옳지 않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교실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수의 건강한 학생들에 의해서 토론 수업이나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전 학교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도 지금 나타난 현상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정리할 것인가.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이 국가가 그동안 합의해왔던 법적 헌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해소하지 않으면 어쩌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은 이것이 마치 1대1인 것처럼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냥 한쪽에서 서로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가운데서 교육이 할 일이 어떤 것일까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 들고 두 분이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시는 정말 제대로 된 함께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을
네.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사안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문제지 네. 이게 이념 대결의 장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그 하나가 이 주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격차라든지 불평등 때문에 그 갖는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가면서 다양한 어떤 그 네. 민족 간의 갈등 지금 젠더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네. 남녀 간의 문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들인데 이걸 잘 관리하고 학교에서 이걸 하나의 뭐랄까요 그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뤄 나가야 되거든요. 토론 수업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초, 중,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심도가 깊어지지만은 그 주제들이 계속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과연 그걸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되기도 하죠. 기억해 보시면 4.16 세월호 그 희생이 있고 나서 세월호가 특히 우리 학생들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세월호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 그 전해에 태안에서 네. 충청남도의 아주 인류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병대 체험인가 뭘 하다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충남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인 아이들이 죽어서 더 안타까운 때가 있었을 것처럼 언론에서도 얘기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를 통해서 그렇지 않구나.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가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집안이 잘 살고 못하고 상관없이 아이들 하나하나는 참으로 소중한 아이들이었구나. 이것을 학교 교실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세월호 이후의 교육에서 실제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라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수업, 주입식 교육 이런 걸 포기하자 그랬고 학교 문화 자체를 실질적으로 학생이 존중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고도 했고 그걸 학교 혁신 혹은 혁신학교라고 하고 하면서 2014년 이후에 그것이 광범하게 이게 결국은 현장부터 일어났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교육부에서 이걸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국가에서 해나가는 학교 혁신 정책 실인가 이렇게 그렇죠. 실을 바꾸고 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추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정말 현장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런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 굉장히 광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2022 교육과정 개정할 때 전국에서 10만 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하기도 했고 이런 흐름이 쫙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한 채 정권이 이제 넘어갔구나. 2022년을 경고하면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리고 네. 사실상 이렇게 스톱된 상태이고 그건 정말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러면서 느닷없이는 아니지만 뭐 미래 교육이 쓰는 용어가 막 달라지면서 아니 그 그게 좀 그런 게 교육감님이 계신 있지요. 그 세종시의 네.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혁신학교가 진행되고 있죠. 세종형 혁신학교. 학교 혁신으로 해서 세종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처럼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이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소위 말해서 민주시민교육이다 또는 탈권위주의적인 어떤 방식이다 토론식이다 이게 다 혁신교육의 어떤 그렇습니다.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네네. 이걸 포기하고 미래교육을 간다니까 미래교육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학교를 바꿔야 되겠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혁신해야 되겠다. 또 학생들에게 정말 민주적인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노력들을 포괄하는 그 개념이 혁신교육이었는데 네. 참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는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 저는 가만히 있는데 네.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아니, 아까 잠깐 왜 그 2023년 뭐 선생님 그 서희초 사태로 해서 교사들이 조직 전혀 없이 한 분 한 분이 그냥 나도 하나의 점이야라고 하면서 네. 30만이 모이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 목소리는 딱 하나 우리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 이걸로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세종시의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육청 분위기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장학사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쭉 걸고 교육부 앞에다가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네. 장학사들이. 네. 야. 언론에 본 그러니까 장학관들이 좀 선배거든요. 우리랑 상의 안 하고 왜 니네끼리 해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뒤에 또 하긴 그러니까 장학관들이 쭉 연판 돌려가지고 교장들하고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네. 차비는 우리가 될 테니까 선생님들 서울 가는 거 네. 교통비를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하시고 또 서울 집회 가보면 장학관 장학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제가 뭐 꼭 특별히 모여서가 아니라 아마 전국의 시도교육감 다 똑같은 마음이셨을 텐데 저는 세종시 분위기가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밀리다시피 집회에도 가고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거의 같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감 잘 뽑아야 해. 아니, 그러니까 수장이 어떤 생각하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구나. 장학사분들도 달라지시고. 또 세종의 또 특징도 있는 게 네. 세종이 지금 인구가 한 35만, 39만, 40만 가까이 되잖아요. 네, 40만. 그러니까 학교 수가 한 160여 개. 네,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죠. 규모가 차이 나잖아요. 네. 사실 경기도는 이 영역이 너무 넓어서 그렇죠. 교육감님이 교장 선생님들하고 악수할 시간도 못 가져요. 그렇죠. 교장들 연수 한번 시키려 그러면은 뭐 한 4번 5번 나눠가지고 500명씩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세종시는 그 규모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또 장학사들이나 네. 서로 교류가 그렇죠. 원활하고 네. 서로 군이 안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 문화가 남아 있는 것 아까 같습니다. 교사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들 만나면 요즘 선생님들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만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세요? 여전히 선생님들은 교육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 외의 일이 여전히 좀 많다는 얘기를 하시고 행정 잡무 뭐 이런 네, 건가요? 잡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게 많지는 않은데 네. 일부 소수의 학부모들. 예,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 끝없이 예. 악성 민원을 제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네,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걸 당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일을 당하는 걸 옆에서 보기만 해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축이 되고 적극적으로 뭘 아이들한테 못하죠. 예,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은 고3 된 고3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투표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은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기본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죠. 정책 기본권이 없는 상태가 주는 불편함 이런 것도 얘기하시죠. 근데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 세종에서는 하여간 선생님들의 적어도 잡무에 관한 것은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네네. 하여간 교육청 인원은 그대로인데 거의 3분의 1 정도를 뚝 잘라가지고 아무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선 업무에서 배제시켜가지고 이분들로 학교 지원 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해달라는 일만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정책 생산에 내려보내던 일을 그거 하지 말고 학교에서 이걸 도와줘 하는 그 일을 하는 기구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름이 뭐예요? 학교 지원본부요.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니 다른 16개 시도에는 다 교육청이 있고 중간에 이제 교육지원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름이 교육지원청이잖아요.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인데 학교에서 보기엔 절대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어른이 생겼다. 또 하나의 괴롭히는 이러는데 제대로 된 실질적인 교육지원청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세종에서 해보자. 이 발상은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일 때 연간 계획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뭐 쭉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코로나가 워낙 아무도 모르는 예측하지 않았던 사태가 생기니까 교육부에서 이 일은 안 해도 되게 이렇게 보류를 유보를 시켰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코로나 대응을 할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네.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 안 했던 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학교가 힘들어지긴커녕 오히려 이걸 안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그 일은 그냥 계속 하지 말자. 그럼 학교가 훨씬 더 자율적이고 힘있게 맞아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발상을 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 일을 만들어서. 아니 뭐냐면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안 했으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빡 또 해야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이 막 그래서 아니야. 저희는 출발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저희 세종교육청이 다른 데하고 다른 게 2012년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한 지 두 해 만에 제가 교육감이 됐는데 너무 초대되셨던 분이 또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제가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종교육은 백지에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동네니까 관행이라는 게 없다. 세종시엔 관행이 없다.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오늘 세종시 아이들에게 필요해? 이게 세종시 학교에 필요하대? 를 계속 물어보면서 필요한 것만 하자. 중요하다. 이건 전에 했던 거니까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 해봤는데 말이요. 이거 경기도 충청도에서 얘기 했던 많이 거예요. 나오네. 이런 경기도 식으로. 얘기 많이 나와. 아니 그때는 경기도에서 많이 배울 게 많았어. 어쨌든 그렇게 관행이 없는 것을 가자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저도 해보니까 어영부영 이거 다른 데선 다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과감하게 1년 동안 준비를 거쳐서 제가 이게 3선째 되고 나서 1년 내부 토론 막 해가지고 작년 2024년 7월 1일자로 조직의 3분의 1 탁 덜어가지고 학교 지원본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건 대단한 건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들이 계속 있는데 또 공문이 와서 계속 일을 더 붙여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게 생겨가지고 또 규정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좀 총량제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좀 줄이고 네. 새로운 걸 하든가 해야지. 있던 걸 그대로 거기다 층층이 쌓아 올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수 학습과 관계없는 엉뚱한 일에 시간을 다 소모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걸 딱 막아주시니까 학교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 요즘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녹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버튼업 형태로 정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냥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네, 만드는 그게 아니다. 밑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올려서 맞아요. 교육제도 또한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또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지.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의 요구는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밑에서 의견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거 참 좋은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 전에 제발 없앨 것 좀 없애줘라. 끝없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사실상 실행이 안 되는데도 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또 감사하니 뭐 이런 제도는 그렇지, 있지. 전혀 현장과 상관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거 왜 안 했어요? 맞아요. 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1년 동안 회의 한 번 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몰라요. 네. 근데 없애야 이걸 돼. 조례든 법이든 만들었으면 네. 실효성이 없으면 그저 없앤 일 좀 하자. 야, 이거 그럼요. 중요한 포인트다. 아니 그래서 요즘 지방의회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저희가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김승환 교육감님이 회장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이어받아서 회장을 하면서 4년 동안 교육부 같이 쭉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좀 없애도 되는 거를 네. 정리를 같이 해서 거의 해가지고 교육부한테 넘겼었는데 그 뒤로 사실은 그게 이제 국회 살 일이거든요. 그 뒤로 사실은 시행은 답이 없죠 아직은. 그러면 그런 일들을 그건 압박을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고 상임위 네, 교육 네. 지방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잖아요. 네. 이게 의원들이 그게 실적이니까 네. 학교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압박을 가해요. 왜냐하면 몇 건 발의했다 네. 막 이러면 네. 그게 마치 일 열심히 한 것으로 심각해, 생각하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 세종시에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 학교를 다 새로 지은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화장실 조례를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도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문제네, 일부한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화장실을 가서 잘 점검하라는 거야. 근데 그 전에도 잘 했어. 네, 잘 하고 네. 있어. 그럼요. 근데 근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늘 이거 뭐를 점검해야 된다. 그럼 점검표를 만들어요. 그렇지. 점검표를 예, 만들어서 화장실마다 빛을 해놓습니다. 그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 그 담당 선생님들이나 누군가가 쭉 봐서 정말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를 봤는데 예. 그 조례가 생긴 뒤로는 예.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거기 체크가 체크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그러니까 현장에 한 번만 물어보면 될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선거에 나갈 때
나는 조례를 몇 건 했어가지고 또 맞아요.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겠지만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백과사전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잖아. 거기 현혹되지 마셔라.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거 여쭤보고 싶어. 아까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는 좀 들었고 면학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 왜냐하면 이 선행학습이 완전히 보편화돼 버렸잖아요. 약간 그 흔히 말하는 뭐 1, 2년 앞서서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교육들이 횡행해서 실제로 그래서 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잘 집중을 못한다. 그런 어떤 학습은 사교육 쪽에서 배우는 거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면학 분위기는? 저희들이 그 학교 혁신의 성과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학교 수업은 과거 수업과는 정말 다르게 이렇게 모둠 수업 또 혹은 이제 모둠에게 주제를 두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네네.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아무도 졸 수가 없어요. 졸지 않죠.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습니다. 잔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게 이제 고2, 고3 쪽까지 조금 갔을 때 네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그때는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수업도 네, 거기서 일부 좀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종시에도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예, 심각한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 만나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으세요? 아까 선생님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잡무, 행정잡무 줄여달라. 그다음에 이제 저 학부모 중에서 일부 좀 극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다 얘기 많이 했는데. 학부모님들은 이건 자랑해야 되는데 세종시에서 학부모님들 만나면 바깥에서는 그러거든요. 세종시 교육이 조금 뭐 이렇게 경험이 적어서 그 대학 입시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실제로 젊은 게 사실이고 이러니까. 아, 선생님들도 젊군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혹시 애들이 그 다른 시도에서 우린 거의 다 타 시도에서 전학 온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와서 우리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특히 이제 이렇게 뭐 분당이나 대구나 뭐 이렇게 교육이 막 센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글쎄요. 어쨌든 애들이 세종에 와서 학교 얘기,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요한데.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재밌어 해요. 예. 그래서 걱정이에요. 왜요? 이거 학부모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할까봐?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전에 살던 도시에서는 정말 그 공부를 세게 시켜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세종에 와서는 이 아이들이 너무 노는 것 같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맨날 친구들 얘기, 학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당장 보기는 좋은데 얘들이 이게 전에 살던 도시 애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니, 보통 그러면 대학 뭐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좀 잘 나가는 대학들, 명문대학들 뭐 이런 진학률 막 따지잖아요. 학부모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훨씬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훨씬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제 교육은요, 어렵게 얘기할 것 없고 두 가지인데 그 아이를 믿어주고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 믿음과 기다림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라고 제가 믿음과 기다림.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세종시의 이 대학 입시 성적이 엄청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이건 잘 발표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런 걸 막 또 찾는 또 그런 또 어떤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작년엔가 하여간 그 서울 그러니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 대학의 그 대학 학생 입학 신입생 수 그다음에 각 지역의 고3 졸업생 수 해가지고 졸업생 비율 그 대학을 제일 많이 간 도시 세종시예요. 실제로. 그리고 올해도 그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렇게 쭉 대학이 그 특정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렇게
보니까 평준화되어 있어 가거든요. 힘이 생겨요 아이들이. 교육관이 굉장히 겸손하신데 은근 또 자랑을 다 해요. 아, 이건 자랑해야 저건 되는 자랑할 만한 게 네. 예를 들어서 그 명문 고등학교 뭐 우수 고등학교 그러면은 네. 대학 진학률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선발 효과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최근에 글도 썼는데 그 좋은 애들 뽑아가지고 가만 놔둬도 좋은 학교 가요. 근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 중심으로 그 학교에서 주어진 자원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다. 네. 이게 교육 효과고 학교 효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문 학교가 되는 거죠. 네. 그거 인식 좀 바꿔줘야 거기가 돼요. 뭐 특목고 자사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있고요. 네. 국제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에서 오는 학교고요.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학교인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 학교 졸업생이 90명인데, 되게 그런 학교 하면은 이제 절반 정도가 의대 가고 그렇습니다. 되게 과학. 한 명이 올해 의대를 갔습니다. 그 친구도 원래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자기는 의사보다도 의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 명만 갔다는 예, 거죠? 그 아이 하나만 의대를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뭐 카이스트, 키스트 뭐 혹은 과학적으로. 서울의 그 과학계 공대 계통으로 갔거든요. 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네. 집에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주일에는 그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활동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부모님을 자주 안 만나서. 부모님 자주 만나서 의사 되라고. 그럼 의대 가라고 그랬을 너 텐데. 같은 재원이 야.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 왜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건강하게 자기 진로나 이런 것에 관해서 선생님들과 그게 그 이런 혹시 것- 캠퍼스형 그 고등학교 그 모델 아닌가요? 아닙니다. 캠퍼스 그거는- 고등학교는 이제 올해 개교를 합니다. 그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거는 그 단과대 3개가 모여 있는 그 종합대처럼 네. 그 예술계, 그 소위 인문계, 그다음에 과학계 이 세 계열의 학교를 하나의 고등학교에 모아놓은 학교지요. 이게 이제 최종은 원체 이제 규모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힘드니까 네, 네. 하나의 학교 안에 다양한 계열의 학교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 발상은 아주 단순하게 애들이 제2외국어를 하고 싶은데 제2외국어가 그 학교에 독일어 선생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제2외국어 다 독일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나는 내가 전공 생각할 때는 중국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없나 생각해 보니까 세 학교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 이 학교엔 독일어 선생님이 있고 이 학교엔 중국어 선생님이 있고 이 학교에는 예를 들면 불어 선생님이 있다. 제2외국어에.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시간에는 거기 가서 수업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발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애들이 이제 일반 고등학교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뭐 다 진로가 확정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서 네. 보니까 나는 인문계인 줄 알았더니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러니까 하는 고교학점자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친화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사실은 저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좋은데요. 그 진로 형성을 자기가 탐색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아니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뭐 특성화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뭐 예술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나눠지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기순 교수님이 네. 그 교육감님 모시고 예. 좋은 아이디어 다 얻어가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보니까 최규진 교육감님이 유튜브는 거의 안 해봤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좀 떨리는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갈수록 저는 교장 선생님처럼 해야 되는 줄 알고. 얘기를 재밌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 말문이 그렇죠. 뒤졌어. 예, 뒤졌어. 자, 그 얘기도 이제 마무리 이제 서서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그 어떤 아이들로 좀 커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는 건물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네. 10년 넘게 계속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이렇게 좋다. 써 있어요. 이게 우리 생각하는 사람, 예, 참여하는 시민. 지표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부모님께 도움을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일은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 스스로 결정한 것을 네 생각이라고 해. 그리고 네 스스로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라 실천하는 거고 그 실천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실천할 때는 참여하는 시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의 공공의 이익에 가까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달려가서 손잡고 실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의 정신인데요. 여전히 저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아주 그냥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세종의 하나급에 25명으로 설계된 도시예요. 지금 현재. 근데 세종 출발할 때부터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습니다. 세종에서는 1등부터 25등까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세종의 모든 교실에는 25가지의 1등이 함께 공부한다. 좋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줄 세워서 너는 1등 쭉 해서 25등 이게 아니라 그럼 25등 1등하고 올리려면 좀 미안하잖아. 그 1등은 저 25등하고 하려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 그게 아니고 쟤는 노래 1등, 쟤는 그림 1등, 얘는 심부름 1등, 얘는 영어 1등. 우리 같으면 이제 얼굴 크기로 1등. 그렇죠. 서로가 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향기,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또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들의 소중함도 존중해지는 훈련을 교실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커나가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누구는 정치인이니까 존경받고 누구는 동네에서 가장 힘들지만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소중한 일을 하는데 무시받고 하지 않고 제 덕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 서로가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학교에서부터 해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 교육으로 좀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거야.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야. 이 세상은 늘 학교에서부터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열리고. 좋다. 네, 그것이 어른 사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이 다 세종교육청 관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이 큰일 하시는데 보니까 큰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지금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넘어설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셨거든요. 국가 그 교육위원회는 정권 바뀔 때마다 새로 구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임기가 있거든요. 그 정권 임기하고는 달리 있군요. 그 임기 끝나면 보통 3년인가요? 헌법재판소 비슷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게 4년인가 뭐 그렇게 돼가지고 약간 오버랩 되는 기간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군요. 그 같은 그 전체 규정 바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이런 정신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줘야 되지 경쟁 위주, 성적 위주, 입시 위주의 그 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에 우리가 그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기 전 과정으로 국가교육 회의를 운영할 때 보니까 그 법도 필요하지만 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다수들이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다양하게 조직해서 맞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국가교육위원회 같이 교육 전체를 다루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부모 조직이든 교사 조직이든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의견을 모으는 구조를 일상적으로 운용해야만 국가교육위원회의 건강성도 유지되고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들어서기 전에 국가교육회의가 사실은 준비 단계처럼 했는데 그때는 잘 됐어요.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서 갈등 조정 역할을 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딱 발족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공론화가 거의 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그래야 그걸 국가가 추진할 때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저거 왜 있냐. 저거 없애라는 비판까지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보통 이제 그 정책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보면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현장에서 그걸 실행해 본 경험들이 없어서 좀 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 정책 전문가들을 이야기하면. 근데 교육감님 뵙고 이게 교육 철학도 확실하고 그걸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학교 현장에서
잘 돌아가는 그런 네. 사례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종의 그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부러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도 그 여의도 집회에 나와서 발언했던 그런 정신, 그 현장과 같이 호흡하고 교사들의 그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는 그런 교육감이 세종에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자랑스럽겠습니까? 큰 어른 모시고 그 교육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교육관님 한 말씀 들려주시죠. 어쨌든 세종의 특성상 저는 현장 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선생님, 뭐 초등, 중등 뭐 이렇게 그 단톡방 비슷하게 일상적인 소통을 하는 구조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도시니까 가능했고 그 선생님들이 늘 들려주시는 의견이 건강성을 유지하게 하고 교육청이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뭐 양극화, 뭐 저출산,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같은 정말 교육 대전환을 다들 이야기해야 되는 시기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함께 가야 할 미래를 만든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들 미래는 뭐냐.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다면 어려울 것도 없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함께 살피고 차별로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 나보다 우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존중받고 그런 사람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교육이 할 일을 꾸준히 찾아서 실천해야 하고 그 교육 백과사전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네, 실제로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권의 그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거나 그걸 악용하지 않게 스스로 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가지고 스톱 교육은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이번에 그 부당하게 진행된 계엄 사태를 법 절차에 따라서 잘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 교육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감시의 눈을 국민들이 함께 가져주셨으면. 야, 그 말씀 들으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도 생각나네. 그거 막 밀어붙이려고 아직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계의 계엄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네, 교육 내란. 그렇게 다들 그 교사, 반대하는데. 학부모 다들 반대하는데. 아유, 참. 우리 성기수 교수님도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육감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그만큼 교육감 또 교육자치 또 교육 본질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육감 선거에 직접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육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주인의식을 갖춰준다면은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엄 사태 그리고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치면서 야 진짜 청소년들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참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진짜 소중한 분 우리 최규진 교육감님 모시고 정말 뜻깊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주변에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우리 함께 교육 대개혁 작업에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